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과 유튜브에 기반한 종합 인터넷 매체 스픽서가 공동 제작해서 보내드리는 송국권의 혼술 타임. 이번 주 게스트는 신지호 전 국회의원입니다. 저와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죠. 신지호 전 의원은 상당히 어떤 정치 시사 분야에서 명쾌한 논리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석을 해드리는데, 특히 오늘 보내드릴 내용 중에는 지금 소리가 좀 들리실 것도 같은데, 여기 강화문 제 뒤에 있는 곳에서 지금 그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구호가 문재인 이재명 구속입니다. 자, 이재명 구속인데 어제 그 정진상 씨, 핵심 측근인 정진상 씨가 구속이 됐죠. 그 전에 김용 씨도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왼팔, 이재명의 왼팔, 오른팔이 모두 다 구속이 됐으므로 이재명의 정치 운명도 막다른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그 부분을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서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타임. 오늘 모신 분은 신지호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 신지호 박사님은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시사평론을 하시면서 여러 그 매체에 출연을 하고 있고, 쿨톡, 유튜브 채널 쿨톡,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쿨톡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한 48만? 42만 정도. 42만 정도 됐죠. 대단합니다. 스픽서 구독자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신지호 박사님. 자, 일단 최근에 역할을 하나 맡았었는데, 이게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지금 신지호 박사님께서 부위원장으로 갔었는데,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위원장이 국무총리니까 장관급 자리인데 좀 생소하긴 합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이제 청년기본법이라는 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 출범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민관합동위원회입니다. 민관합동위원회. 네, 민관합동위원회고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요. 관측의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관측의 부위원장이 국무조정실장이고요. 국무조정실장이 장관급이네요. 그리고 민측의 이제 부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 거고요. 그 관측의 위원들은 열 몇 개 부처 장관들이 이게 이제 청년 정책이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청년 주택,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경제 분야 1호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주택, 얼마 전에 이제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관할이고, 또 교육 문제 하면은 이건 또 교육부 관할이고, 또 보건복지부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 정책이라는 게 주요 분야별로 다 이렇게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역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하면서 또 국무조정실장이 실무적인 그 컨트롤 타워가 되면서 그거를 통합 조정해내는 뭐 그런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실 일들이 많을 거고, 또 청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하면은 상당히 앞으로 뭐 정치를 하시는데도 많은 뭐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저는 이제 이거를 맡게 된 또 제 나름대로 의미부 동기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지금의 2030 세대를 보면요. 정말 이제 안타깝다 못해서 이제 제 기성세대로서 좀 어떤 죄책감 같은 걸 많이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그래도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우상향 곡선을 이게 삶의 질,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 하여간 그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는데, 지금 203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처한 최초의 세대다. 최초의 세대다. 이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그 쓰나미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뭐 제가 굳이 뭐 이걸 정쟁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고요.
이럴 때일수록 그 선배 세대로서의 기성세대로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그런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면요. 우리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70년 동안 국가 채무가 600조 원 정도가 누적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5년 만에 1000조 원을 돌파를 해봤어요. 421조 원을 새로 거기다 얹힌 거예요. 불과 5년 만에.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당장 이게 뭐 빚독촉이 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재정 건전성이 악화가 되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무슨 이제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뭐 이런데 세계 그 3대 신용평가사에서 국가 신인도 신용 등급을 매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보다 한 등급 내지 2등급이 높은데 그 높은 이유가 바로 이 재정 건전성이 일본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악화시켜 버리면 엄청난 이제 부담이 되고 국가의 그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나중에 와서 돈을 빌려올 때 이자를 그만큼 더 많이 물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이건 미래 세대에게 그 지금 당장 기성세대가 쓸 돈을 그 이제 적자 국채를 발행해갖고 빚으로 만들어 놓고 미래 세대에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큼은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데 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게 그 정치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말에 확 와닿는데 지금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죠. 지금 정치가 이 상황으로 가면은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래 세대가 최초로 기성 세대보다 더 어려워지는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저 미래 담론을 더 나눠보고 싶지만 오늘 정치 평론가로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리할 것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이번 주말에 될 이슈가 일단 그 사법 처리 문제입니다. 이재명 사법을 있을 건데 한 핵심 측근인 김용은 구속이 됐고 정진상 또 구속영장 뭐 발부가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그 결국 핵심은 그 제일 꼭대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금 그동안 또 정치를 해오시고 또 평론을 해오시고 분석을 하신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일단 소환은 하겠죠. 기소할까요? 네, 기소할 거라고 봅니다. 구속할까요? 뭐 구속까지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고 제1야당의 대표고 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기소까지 100% 되겠죠.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정진상 같은 경우 이제 4가지 혐의가 있는데 그 혐의들이 전부 다 그 꼭지점에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있을 수밖에 없는 당시 성남시장 또 후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이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다른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지금 정치 작업에 가까운 건데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가 다 있는데 그럼 이런 다른 이 혐의점들도 결국에는 뭐 구속까지 그러니까 체포영장, 그래서 국회에서 이 체포 그 임명 동의안 체포 동의안 이런 사태까지는 안 가는 걸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 뭐 알려줄 만큼 알려진 대선 후보까지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구속. 그다음에 이제 구속 사유라는 게 이제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인데 이제 증거도 뭐 이제 나올 만큼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정진상 그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뭐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가 김용 씨도 구속이 됐잖아요. 구속됐죠. 그러니까 제가 한 법조인한테 얘기 들어보니까요. 김용 구속시키는 것보다 정진상 구속시키는 것이 10배는 쉽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신분이 달랐잖아요. 성남시장 그 이재명 그 성남시장 8년 동안 김용 씨는 성남시의원을 8년을 했는데 정진상 씨는 이제 정책실장을 했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제 정책실장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그 정도의 무게를 갖는 그 결재를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김용 씨에게 적용된 거는 불법 정치 자금이지만 정진상 씨의 경우에는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든가 대가성이라든가 이런 게 입증돼야지 뇌물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뇌물죄가 그 불법 정치 자금보다 사실 더 무거운 죄 아니야. 더 무겁죠. 그러니까 그 정진상 씨가 그 했던 그 포지션이 일단 그렇고 또 이재명
그 그룹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을 봐도 뭐 김용보다는 몇 배가 크기 때문에 김용 구속보다 정진상 구속이 훨씬 쉽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는 뭐 구속까지는 정말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분석은 상당히 많아요.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또 제1야당의 대표가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이나 법원도 좀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이재명 대표는 지금 모든 그 리스크, 뭐 구속은 안 된다고 해도 소환되고 기소되고 이것을 대비를 해서 방어막을 계속 쳐왔죠. 쳐왔는데 지금 저는 상당히 중요한 구별을 넘어간다고 보는 것이 이 지금 그 국정조사,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를 하자고 하면서 그냥 원내에서 하면 돼요.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장애에서 서명을 받는 건 장애투쟁의 전 단계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장애투쟁, 민주당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자, 오늘도 지금 그 용산 그리고 강화문에서는 집회가 막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그런데 그 계속 주말마다 여는 집회가 있죠. 뭐 촛불 행동이라는 곳에서 여는 윤석열 퇴진 집회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면은 민주당이 장애로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장애 투쟁으로 갈까요? 장애로 뛰쳐나간다. 저는 좀 이 장외 투쟁을 놓고는 민주당 내에서 좀 이렇게 그 두동강이 나지 않을까. 장외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는 세력과 그 신중해야 된다. 원내에서 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나눠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장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지금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윤석열 정권을 마비시키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상 마비시키는 거. 그러니까 마치 2008년에 그 뇌송송 구멍탁 MBC PD 수첩에 그 허무맹랑한 선동으로부터 시작해왔고 이명박 정권이 한 몇 달 마비가 됐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밟아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정권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끔 마비를 시키면서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서 탈출해 보고자 하는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냥 과반 출석에 과반 그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지. 대국민 그 국민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국정조사 그 시작하는데 하등의 그 연관도 없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자꾸만 이제 장외투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굳이 필요도 없는 그런 서명운동을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월급 사장이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민주당 대주주는 아무래도 과거에 뭐 동교동계라든가 아직 그 뿌리가 있죠. 그리고 친노, 친문 이쪽인데 거기서 손절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자꾸 이렇게 하면 지금 슬슬 연기가 피어오르거든요. 그리고 뭐 박용진 의원이나 뭐 이상민 의원이나 또 정천 의원이나 이렇게 왜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달려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 민주당 안에서 손절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게 저는요, 그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위한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둘러싼 암투가 이미 시작됐다. 포스트 이재명을 노린 암투가 이미 시작됐는데, 원래는 내년 3월 거사설이 나왔었습니다. 3월 거사설. 내년 3월 거사설. 왜 내년 3월이냐 하면은 지금 가장 먼저 기소된 게 그 김문기 거짓말, 그 대장, 그 백현동 거짓말, 그래서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이걸로 이제 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내년 2, 3월경에 1심 결과가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되면 다 날아가는 그거. 근데 아마도 이제 그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그다음에 차기 대선 출마 자격 박탈, 당 대표도 나와야 돼요. 국회의원직도 배지도 떼야 되고 당 대표직도 떼야 되고 또 430매덕 토해내야 되고요.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내년 3월에 그런 1심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재명 갖고는 안 된다. 뭐 이재명과 함께 우리가 다 타이타닉처럼 침몰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될 거라고 봤는데 저는 그 시기가 지금 점점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3월 거사설이 아니고 더 앞당겨져서. 더 당겨져서 지금 연말 거사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지금 한 2달 정도, 두 달 연말 거사설인데 이건 뭐냐면 저는 요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전략 실패. 그다음에 오히려 자업자득 자승자박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그 희생자 명단을 그 무단 공개하는데 사실상 배후 세력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게 경찰과 검찰에서 동시 수사에 착수를 했거든요. 검찰에서는 서부지검에서 합니다. 서울. 그런데
만약에 이 그 유출과 연관되어 있는 그 정치인들을 찾아보니까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하는 네. 순간 아, 그렇죠. 하는 네, 순간 뭐 이재명이 또 다른 뭐 대장동 건으로 기소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그게 나오는 순간 이재명의 도덕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던 무슨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뭐 대북 불법 선거 이런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네. 새로운 리스크를 또 하나 버린 거예요. 요번에 잘못 대응을 하면서. 그 12구 참사에 잘못 대응을 하면서.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연말에 뭐가 거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그 시점이 더 땡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이태원 참사 또 명단 공개를 하자고 주장을 했었죠. 네, 그 이재명 했었죠. 대표가 주장을 네. 했었고 지금 그리고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처음에 이것이 불거진 것이 당의 그 전략기획위원장에게 현역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희생자들의 명단을 확보를 하고 네.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그렇죠. 했는데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그 친명이죠. 그렇죠. 예, 이재명 친명이죠. 후보 그 대선 캠프에서도 네.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자구책을 위한 네. 이런 것이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명단이 실제로 넘어가서 네. 그 민들레라는 매체 그리고 네. 탐사라는 매체에서 협업을 해서 네. 이것을 공개를 해서 네. 이 상당히 역풍이 일고 있는데 네. 그 명단의 출처에 이재명 쪽이 개입돼 있다 네. 하면은 그럼요. 결정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요. 그게 뭐 용산구청에서 나온 거지, 용산경찰서에서 네, 나온 건지, 네.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왔으면 공무원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이 공무원이 줬죠. 주는데, 응. 그 더 탐사나 민들레 같은데 직접 주겠습니까? 안 주죠. 이걸 주는 순간 내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그 유죄 판결되면 이건 파면입니다. 파면이죠. 공무원 파면되면 아시다시피 연금도 못 받죠. 연금도 예, 못 받습니다. 예. 그렇게 위험스러운 걸 하겠습니까? 예. 국회의원은 자료 요구하면 예. 아 국회의원이니까 줘도 되겠다. 예. 약간 편한 마음에서 줬을 가능성이 예.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그걸 입수해갖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족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 전제하에. 공개인데 유족 동의 얻는 게 사실상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 예. 그런데 그냥 툭 던져줘갖고 야 아, 니들이 까라 예.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보는 거죠. 그 합리적인 그 의심은 충분히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현실로 드러나면은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다른 일들보다 앞서서 네. 일단은 뭐 민주당 안에서 뭐 네. 손절이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죠. 민주당 전체가 부담을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데 상당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 상당수 특히 비명계마저도 이재명을 지키는 이유가 공천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할 수 없이 하는데 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고 해서 대표적이 흔들린다? 네. 대표적 흔들리면 공천권도 없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때는 거사가 일어난다. 네, 그래 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네.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 한 이유도 네. 원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뭐 6월 이럴 때도 막 하고 싶어갖고 네, 안달이 네, 났는데 네, 그랬죠. 그때는 이재명 대표가 네. 너 당신 네. 안 돼. 네. 그런데 이번엔 들어와 네, 네. 이렇게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벌써 그 워싱턴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최근에 민주당 자기 가까운 의원들하고 네, 네. 인터넷 화상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이낙연 견제용으로 호남에 좀 이 화력이 좀 좋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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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볼륨이 좀 높은 박지원 씨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해서 또 땡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곳에 막 설치를 해놓네요. 네. 본인 보호를 위해서 여러 곳에 뭐 이 방어막을 막 치는 그 상황인데, 자 일단 그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정치를 일단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 좀 다뤄볼 네. 사람이 있죠. 최근에 뭐 풍산계 때문에 다른 게 쑥 들어갔는데 네. 풍산계 파양하는 문제 때문에 자 문재인 전 대통령 문제인데 네.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전에 그 제기가 되지 않았던 예. 북한 관련 두 가지 그 월북몰이 네. 또 하나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이것도 네. 있는데 기존에 해왔던 여러 가지 수사들도 있어요. 여전히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이나 그것도 있죠. 또 울산. 울산 시장 선거 부정 네. 그 개입한,거나 또 그 월성을 위해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만든 그렇죠.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좀 민감한 것이 이재명 대표와는 좀 또 다른 것이 전직 네. 대통령이라서 그렇죠. 이것을 또 어디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이 신적폐 네. 새로 산 신적폐에 대한 그 수사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수사라는 거는 오직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그거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네.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전직 대통령
되고 그러면요 정무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정부 때 그 수사하다가 약간 좀 그 검찰 수사에서 오바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불행한 사태까지 야기하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분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고 우리가 전직 대통령 좀 불행한 이 전직 대통령 그 역사를 끝내야 된다. 뭐 이런 좀 그 국민적 공감대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갈지 안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권 내부에서는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강제북송이라든가 월북몰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국정원장, 그 청와대 안보실장, 뭐 또 국방부 장관 책임 있는 사람들은 다 형사처벌 돼야죠. 그런데 최종 책임자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이제 칼날을 들이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나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그러다 보면 부작용과 반발과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아니다. 그 법과 원칙대로 전직 대통령에게도 그 저기를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정말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 주는 정치로 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이런 과거에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끊어내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서 또 좀 더 국민의 양해를 구해서 폭로를 그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건 좀 더 그렇죠. 연구가 그건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고민이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우리 그 신조 그 박사님께서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 처음에 총괄 부실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무실장으로서 이 정무적 그 일을 다 처리를 하셨는데 지금 또 여전히 국민의힘 당원이시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준석도 있었기 때문에 여당다운 역할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 자 이준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 아마 전당대회가 아마 내년 3월 정도 예상되죠. 뭐 3월에서 뭐 5월 사이. 5월 뭐 사이에. 이렇게. 그러면은 새로운 당대표는 이준석을 반면교사로 삼을 때 새로운 당대표의 자질이나 이런 그 어떤 모습이어야 되고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부합되는 당대표 당권 주자가 있는지 있다면 누군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딱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좀 돋보인다. 그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없는 것 같고요. 아쉽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기 당대표는요. 아무래도 내후년 4월에 있을 총선을 진두지휘해서 과반 의석을 통해서 원내 일당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총선에서 만약에 제1당 과반을 얻어서 제1당이 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그때부터 그냥 본격적인 레임덕이에요. 식물 정부가. 식물 정권이 돼가지고 집권 후반기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야말로 이제 정권 교체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내후년 총선의 의미를 바라봐야 되고 그러면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대통령과의 뭐 동조와 내진 차별화 요거를 좀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너무 노골적인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격인 이렇게 돼서는 또 조금 그런가요? 국민적 뭐예요? 그 호응을 얻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고 그 또 대통령하고 또 너무 또 이렇게 좀 각이 어긋나고 차별화되고 그것도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통령과 그 유기적인 그 호흡이 잘 맞으면서 또 대통령이 못 갖고 있는 다른 좀 정치적 자산이나 뭐 이런 게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인물, 뭐 그 대중성도 좀 있어야 되고요. 뭔가 좀 그 참신한 뭐 이미지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딱 이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딱히 없다.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일단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은 뭐 역선택 이야기도 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 1위를 나오는 게 많고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도 제기가 되지만은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뭐 많이 논다고 하는데 지금 그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지지율 1위 나오는 것은 이거 역선택이라고 보세요? 뭐 역선택이죠.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뭐 저기 미국 공화당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 갖고
트럼프가 그 이제 플로리다에서 그 주지사 재선을 한 지 이름이 생각이 안, 그 주지사보다 밀렸다. 예. 2등으로 밀렸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사를 봤더니요. 예. 미국에서는 그 조사할 때 공화당 지지자, 아. 공화당원 또는 무당파 중에서 그게 공화당 맞죠.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그게 맞죠. 조사를 합니다. 예, 예. 아니 공화당 대선 후보로 그러니까요. 누가 적합한가를 묻는데 민주당원한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예. 웃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게 상식이에요. 예. 그게 상식인데 지금 이거는 민주당원한테 그리고 지난 그 작년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선택 문제가 예, 심각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까보니까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랬죠. 여론조사에서는 앞섰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그 뭐 역선택이다. 그래서 예. 홍준표 표는 민주당이 꿔준 표다. 뭐 그런 그때 꺼준 표. 네, 꿔준 표다. 뭐 이런 얘기까지 그때 네, 나오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예. 민주주의 기본 원래 안 맞는다. 예, 예, 예. 안 맞고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이 작년 6월에 그 될 때 7대 3입니다. 네, 당원 이제 투표가 본경선이 70%고 3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인데 예. 그때도 요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어요. 박유정 뒀죠.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여기 예, 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번에도 되기 때문에 예. 유승민 전 의원이 뭐 당대표가 되는 일은 뭐 1%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아예 또 혹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만약에 총선에서 지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여당이 지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정말 국정 동력이 확 떨어져서 그렇죠. 예. 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당 대표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당 대표가 공천권을 또 어느 정도 그렇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당 대표인데 그렇다면은 그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그 캐릭터가 당 대표가 되면은 상당히 분란이 일어날 소지가 많죠. 그래서 아예 이 70대 30을 네. 당원 투표만으로 100%를 하자. 하자 뭐 그런 의견도 있고요. 그 저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전부터 저는 제 그 지로는요. 여론조사로 뭐 하는 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야. 난센스다. 예, 예. 여론조사로 뭐 당대표를 뽑고 후보를 뽑고 예. 뭐 그 공천할 때 그 뭐로 그 공천 기준으로 삼고 평가 기준 이거 안 맞다. 예, 예,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 예, 예. 이게 결정용이 되면 안 된다. 참고용으로 하라는 것을 결정용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우후죽순적으로 무자격 뭐 부실 여론조사 업체만 우후죽순적으로 네, 나와가지고요. 아마 그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처럼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에 100개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런 나라가 없어요. 예,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상한 여론조사. 예, 예. 그러니까 그 형성된 여론조사를 측정하는 여론의 저 동향을 살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정치적 기획 의도를 가지고 네. 여론조사하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좀 정리하는 게 네. 맞다. 여론조사는 빼야 된다. 이렇게 예, 봅니다. 예. 그 여론조사를 빼고 그럼 100% 네. 책임 당원. 네, 당원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일반 국민 중에 저 참여 예, 선거인단을 차라리 모아서 모아서. 예, 미국에도 보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가 예, 예, 예. 또 뭐 당원 투표 코커스 있습니다만 하여간 그 선거인단을 모아서 예. 직접 가서 이렇게 그 투표를 해야지 예.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원래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너무 과잉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당과 관련된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심의위원회, 그렇죠. 그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가입이 안 되면은 그렇죠. 못하도록 네. 하는 그 또 방안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가입된 업체도 그래도 한 90개가 넘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그 부분도 좀 더 제도적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전에 이 당대표의 자질을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전혀 예상 밖의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격은 안 된다. 자, 네. 그러면 저는 이준석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인식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꼭 대리인이라는 표현은 아니더라도 네.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각에서 차출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 네. 또 심지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이 나오는데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대표가 되면 대리인인가요?
저는 이제 그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세 사람 네, 전부. 개인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근데 권영세 이제 통일부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때문에 아마도 뭐 당 대표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그 왜냐하면 또 용산구청장 지난번 6.1 지방선거 때 또 공천하고 뭐 하고 한 것들이 그 다 권영세 의원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산 거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권영세 장관은 좀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당대표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뭐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은 그 자체가 좀 이렇게 대중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중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단순 대리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뭐 굳이 얘기하면 이제 뭐 그 윤핵관, 뭐 윤핵관의 편 자체가 이제 이준석 씨가 만들어낸 별로 좀 그건 그렇지만 하여간 그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제 좀 약간 단순 대리인으로 좀 대중적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총선 때는요, 약간 대중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 지원 유세를 가면 그냥 자발적으로 군중이 그 청중이 한 뭐 200~300은 모을 정도의 대중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뭐 표를 좀 플러스 알파를 붙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 플러스 좀 플러스 알파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니까 저는 뭐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하나의 뭐 잠재적 후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재적 후보가 된다. 그렇죠. 그때 2018년 지방선거 할 때 그때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그 당대표가 홍준표 대표였는데 각 그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면 그때 남북관계 그 뭐 해빙무드가 있는데 그 해빙무드 속에서 계속 이것은 남북 위장평화 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는 지금은 그 위장평화 쏘였다는 것이 맞는 말 아니냐 이렇게 됐지만 그때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각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대표 지원을 거부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당대표가 일단 어느 정도 대중성을 갖추고 그래서 이 지원을 가면은 득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한동훈, 원희룡도 전혀 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적 자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양한 또 기획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시나리오를 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내년 일이고 그 훌쩍 뛰어가지고 2027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여론조사인데 이것도 지금 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게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차기 대선 주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야 통틀어서 보통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1위가 나오는데 그거는 출마 못할 이재명은 출마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2위가 주로 한동훈이 되고 또 이 범여권 안에서 한동훈 1위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너무 섣부른기는 하지만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이 좀 연속성 그러니까는 10년, 그전에 10년 주기 시절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5년으로 끝났잖아요. 너무나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또 보수가 그동안 기울어진 여러 가지 환경을 제대로 하려면은 또 다음 정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다음 차기 대선 후보 누가 유력합니까 지금? 뭐 현재로서는 뭐 오리무중이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 이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제1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보면 역대 정권 5년을 보면은요. 집권 초기에 잘 나가다가 이게 전반기에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 가면 그 전고 후죠. 전반기에는 지지율이 좀 높다가 후반기에는 지지율이 낮은. 지금은 이제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은 그 전저예요. 허니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MB 때하고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그 2007년 12월 19일 대선에서
그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역대 대선 역사상 가장 큰 표 차이로 그렇죠. 500 몇십만 예, 표 차이로 예. 이기고 예. 4개월 후인 18대 총선에서 예. 민주당이 81석이에요. 예, 예. 범보수가 개헌 가능한 예. 180석 이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예. 그 뇌송송 구멍탁으로 국정이 몇 달 마비가 됩니다. 지금처럼 예. 지지율이 딱 20%대 막 이렇게. 그래갖고 갤럽 기준으로 그 MB 지지율이 21%까지 예, 예. 내려갔다가 연말에 조금씩 이제 회복해하고 32%로 그렇죠.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선과 연이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MB 정권도 그렇게 냈는데 이거는 0.73%에 뭐 그러니까 더 심한 거죠. 더 심하고. 그래서 저는 저기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를 이제 특히나 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돌파라는 유일한 방법이 윤석열 정권의 이거를 마비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공격과 수비, 방어 이 그 공방전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 MBC 그 자막 조작 사건도 그렇고 요번에 그 이태원 참사를 또 하나의 제2의 세월호를 하려는 이런 그 시도들이 정치 기획들이 다 하나둘씩 실패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정부의 맷집이 확인이 되고 그다음 30%라고 하는 이 고정 지지층이 지금 다져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다져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간 요런 과정이 거치면서 이제 그 중반기부터는 약간 이제 그 중도 확장을 위한 외연 확장을 위한 뭐 이런 식의 뭐 또 그 2라운드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총선에서 이기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역대 정권과는 달리 전반기에는 무척 고전을 하고 고생을 했는데 중반기 후반기로 가면서 조금 이게 숨통이 트이는 그래서 전고 후저가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오더라도 선출되는 사람이 정권 재창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 상황이 될 텐데 지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 우리 그 신조 그 박사님께서는 본인도 상당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본인이 그 정권을 교체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한 이 상황인데 자 지지율은 뭐 그렇게 나온다고 쳐도 지금 그 정치 전문가이신 신지호 박사님 개인으로 볼 때 개인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 6개월 100점 만점에 몇 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뭐 저는 한 7, 80점. 7, 80점. 상당히 높게. 7, 80점. 낙제는 아니다. 왜냐면 아니 그 이명박 정권도 그렇게 그냥 그 허무하게 그 뭐라 할까요? 마비가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회 개원이 80며칠이나 늦어졌습니다. 늑장 지각 개원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하여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나름대로 그 기승부사 기질이 있고 뭐라 그래요? 그 깡이 있고 또 맷집이 있고 이러면서 이거를 하여간 잘 버텨내고 있다. 저쪽의 파상 공세를 나름대로 그 거기에 그 휘둘리지 않고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그렇고 저는 지금 많이 부각이 안 돼서 그런데요. 이 외교 안보는 정말 이제 큰 변화가 지금 생긴 게 아니냐. 외교 안보는 큰 변화가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 뭐 미중 신냉전으로 그러는데 요번에 저기 그 동남아 갔을 때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이 한중 정상회담이 3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3년 만이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 그 사람들이요. 이제 미국, 일본하고 삼각공조 그거 너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중국하고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 때요. 중국 비위 맞춘다고 뭐 사드, 산불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시진핑 어떻게든지 한국으로 한번 모셔오려고 했는데 뭐 다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는 외교의 어떤 기본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 일본과 더 탄탄해지니까 오히려 중국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하자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외교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은 기본 축이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그 기본 축이 부실해지면 중국도 우리를 오히려 더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봐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강화했더니 3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요. 엄청난 변화고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거랑 비교해 보면요. 180도 다른 전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신조 박사님께서는 또 외교안보 분야에도 만약에 많이 그 연구를 하시고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 저도 지금 그 이야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것이 정말 우리 그 코로나 초기에
그 시진핑 방한을 그렇죠. 추진을 하느라고 네, 그렇죠.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막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의사협회에서 뭐 11차례인가 그렇게 맞습니다. 막아야 된다고 네. 막아야 된다고 했는데 중국 눈치 보느라고 막지를 네. 안 했죠. 네. 안 했는데 결국은 뭐 중국과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도 중국이 북한을 오히려 설득을 못 했으니까 그렇죠. 나중에는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G20 회의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도 네. 하고 또 한미, 한일, 한중 네. 정상회담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해서 이거 상당히 외교적 성과를 거뒀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돌발 질문 드리는 네.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 악의적 프레임에 의해서 네. 묻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MBC 기자를 전용기에 동승시키지 네. 않아서 그런 프레임에 걸려버렸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굳이 MBC 그 기자 그 전용기에 안 태울 필요가 있었느냐. 네. 오히려 얻는 것보다는 좀 인심을 네, 잃는 네. 것도 맞는 거 아니냐. 네.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네.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MBC 문제는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보기가 힘든 예. 정상적인 언론이라고 보기가 힘든 그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그 이제 그 대통령 출근길 그 도어 스태핑, 예, 도어 스태핑. 도어 스태핑 할 때 보니까요. 지금 MBC 기자가 슬리퍼 바람으로 나와갖고. 슬리퍼 신었나요? 슬리퍼 신고 나와갖고요. 대통령이 이제 문답 다 끝내고 네,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그 뒤에 예의가 아니죠. 대고 MBC가 뭐를 뭐 악의적으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기자의 질문이 아니고 예. 우리가 그 운동권 좌파 운동권에서 샤우팅 한다고 아, 그러거든요. 예, 뭐 예. 누군가를 향해서 규탄을 한다거나 예. 뭐 할 때 그 거의 그런 목소리에 가까운데 예. 또 보니까 슬리퍼 신고 그래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MBC는 좀 정상적인 언론 기관으로 봐주기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한 10년을 했는데 보통 이 정권이 바뀌면은 기자들을 좀 그 대통령과 좀 인연이 있는 네. 뭐 지역적으로나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취재가 그렇게 되면 수월하게 취재가 잘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네. 건데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이 좌편향된 언론에서는 오히려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자를 그렇죠. 대통령실로 파견한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오늘 저 금요일에 그 슬리퍼 신고 저 질문했던 예. 그 따졌던 항의했던 예. 그 기자가 국민의힘도 출입을 했는데 예. 거기서도 유명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를 골라서 출입을 네. 하는. 그래서 자꾸 이게 그 언론 환경이 기울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 이태원 참사 불구하고 이제 최근에 어제 갤럽 조사도 그렇고 네.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1%, 네. 뭐 2% 그리고 네. 어떤 데는 올랐어요. 오히려. 네. 그 원인은 뭘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 저쪽에 그 파상 공세 아. 이거를 잘 방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이태원 예. 참사만 하더라도요 윤석열식 정면 돌파입니다. 이거 보면요 112 녹취록을 경찰 쪽에서는 까지 말자고 예. 했어요. 왜? 까게 되면 이게 정부 책임이다 드러나고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올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서 112 녹취록을 압수수색을 해버리면요. 예. 그걸 굳이 그 피의사지 공표가 되니까요. 예. 그 녹취록을 공개 안 해도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다 까자. 예. 다 까자. 그래서 그 윤석열실 정면 돌파고요. 그다음에 국가 배상 이것도 폭넓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검토하자. 대통령실에도 법률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식의 정면 돌파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쪽에서 공격 포인트가 예. 오히려 뭔가를 은폐하고 감추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격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지금 저쪽에서 타겟팅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저 역대 정권하고 비교해 보면 대단히 낮은 집권 1년 차에서는 다 고공비행을 했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저공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좀 그렇다. 왜냐하면은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은요 산무 대통령입니다. 산무. 세계가 없어요. 예. 확고한 그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죠. 확고한 지지 기반이 없고 지역적 지지 기반도 없고요. 뭐 강력한 팬덤도 없고요. 그렇죠. 여의도 정치 경험도 없고 세 가지 다 없어요. 다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30%에서 이게 오고 가는 거는 이 윤석열의 고정 지지층 다지기 과정이다.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 다지는 과정이다. 예, 지금 윤석열 그리고 뭐 그 정계 입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사실 대선 때 찍은 사람들은 자기 고정 지지층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뭐 빠져나갈 수가 있죠.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쭉 그 여의도 뭐 국회의원 생활부터 하고 쭉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갖고 네. 들어와 갖고 대통령 된 이후에 플러스 알파를 하냐 아니면 까먹느냐 뭐 이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딱히 그럴 만한 뭐 기본 자산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를 이제 한 30% 가지고 있는 거고 요게 어느 정도 좀 견고해지면은 이제 그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한 뭐 그런 또 전략이 구사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럼 산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그 콘크리트가 없는데 지금은 그것을 콘크리트로 구축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저 개인적인 제가 궁금증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프로필을 쭉 보면은 학생 운동권에서 아주 강성 운동권, PD 계열의 강성 운동권이고, 그 PD 그러니까 그 저 뭐 노회찬 전 의원 뭐 그래갖고 뭐 그 저 좌파 그 무슨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뭐 지도 이념으로 하는 그런 뭐 조직이었죠. 근데 거기 활동을 하다가 이제 뉴라이트 운동을 아니 했고. 제가 이제 울산에서 그 하다가 1992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했고 그게 1992년에 그러니까 그쪽으로부터 이제 정리를 합니다. 졸업을 합니다. 92년이면은 북방 외교해서 뭐 그 러시아 그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소련과 무너지고 그때네요. 그리고 그때 제가 그 이 좌파 운동권에서는 졸업을 하고 뉴라이트 운동을 시작하는 게 2004년 정도예요. 일본 유학 갔다 와서. 그렇죠. 일본에서 게이오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셨죠. 근데 저는 이제 이래요. 그 주사파했던 사람들도 있고요. 뭐 저처럼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같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나는 민주화 운동했지 그렇게 뭐 좌파 한 적 없다. 그럼 뭐 그냥 떳떳하게 못 밝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당 입당에서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었는데 그때 18대 총선에서 도봉갑에서 거물 김건태 그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됐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출마할 수가 있었는데 출마를 안 하셨. 지난번 총선 때. 그때 그렇게 제가 저 국회의원 한번 하고 저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이로 분류가 돼갖고 박근혜 대표가 이렇게 오면서 공천에서 배제되고 그리고 이제 동네 경로당에 동네 그 지역구 경로당에 대기업 후원을 뭐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씩 그 연결을 시켜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 걸려가지고 마치 제 선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그 기부행위 금지 그거를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선거법 기소돼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이제 출마를 못하게끔 묶였었죠. 묶였었는데 이제 2019년 말에 복권이 됐죠. 이제 복권이 됐어요. 복권이 됐는데 또 딱 보니까 이광재 씨 복권 시켜주는데 끼워넣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받아먹으면 안 되겠다. 이런 건 받아먹으면 내가 좀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 나는 그냥 원래 내가 그 10년 받은 거 그거 다 채우고 나서 난 출마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채워지니까 다음번 총선에는 이제 나가려고. 딱 10년 되네요. 그러면은 그 도봉갑에. 도봉갑은 이제 제가 거기 무슨 아무런 연고가 없었는데 그 뉴라이트를 하다 보면서 약간 그 낡은 좌파의 상징으로 보였던 김근태라고 하는 거물하고 맞서는 게 이게 구도가 나오겠다. 그러니까 도봉이라고 한 것은 제 개인적인 연분은 없습니다. 연분은 없는데 적수를 찾아서 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 거고 지금은 거기 또 다른 젊은 친구가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가서 다시 그것도 뺏기는 그렇고 뭐 이제 서울에 어디 적절한 데 이제 가서 아주 시간이 출마를 있으니까 한번 또 해보고자 어떤 합니다. 그 아주 강한 상대를 찾아가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들었겠지만은 우리 그 신지호 박사님 아주 시원시원하게 거침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특히 이 어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관람자, 평가자 입장이었지만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서 이 몸을 또 불사를 수 있는, 불사르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오늘 신지호 교수님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